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짧은 5부작 정도 되는 유튜브 시리즈는 연준의 유동성 흐름이 2022년 3월 금리 인상 시기부터 2024년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고,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대선과 그 이후까지의 유동성 흐름은 어떠할지 파악하기 위한 시리즈인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1부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연준과 재무부의 계정을 5가지 지표로 한눈에 파악하는 프레임을 공부했는데,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쯤 10분 정도 투자해서 15편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영상을 보시고 연준의 소마 계정, 대출 계좌, 그 다음 재무부 TGA, 지급준비금, 영래포 잔고, 이 5가지를 이해하셨다는 가정하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22년 3월부터 유동성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022년 3월에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영래포 금리도 덩달아 인상이 되고, 그 바람에 시중의 유동성이 영래포 잔고로 집중되면서 지준금이 감소하고 영래포 잔고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주가지수도 본격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출한 연준의 대차대조표 항등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래포 계좌가 상승하고 지준금 계좌가 하락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영래포 금리도 인상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인 지준금이 영래포 계정으로 빨려 들어가는가,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내용이 살짝 길어질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연준의 통화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좀 기초를 한번 잡는다는 느낌으로 한 10분만 여기 집중을 하시면은 앞으로의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금리가 인상된다, 인하된다 할 때 그 기준금리라 함은 미국의 금융기관들 간에 하루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5.25% 라는 식으로 단일한 값을 발표하는 대신 25bp, 그러니까 0.25% 밴드 형태 범위를 설정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FOMC 성명문을 보시면은 연방기금 금리 FFR의 목표치를 5.25에서 5.5%로 유지하겠다라는 식으로 범위를 제시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금융기관들에게 서로 빌리고 빌려줄 때 꼭 이 밴드 사이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서 이걸 강제하진 않겠죠. 그래서 연준은 그 대신 이렇게 밴드 형태의 기준금리 레인지를 발표함과 동시에 IORB와 영래포 금리라는 것을 함께 조정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가격, 즉 시중금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IORB부터 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은행들은 예금 중에서 일정 부분을 연준의 지급준비금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상으로 은행들이 여유 자금을 보유하게 되면 이 자금을 연준의 지준금 계좌에 예치를 하거나 다른 기관의 단기로 빌려주는 형태로 운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저축하거나 대출을 더 해주거나. 근데 이때 은행이 연준의 지준금 계좌에 여유 자금을 더 예치를 할 경우 은행은 지급준비금에 적용되는 IORB 금리로 이자를 수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ORB는 직역하면 말 그대로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의 약자인데요. 현재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설정되어 있고 IORB는 보시면은 5.4%에 설정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은행 입장에서는 연준의 예치만 해도 5.4% 이자를 아무 리스크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시중의 다른 기관들에게 5.4% 이하로 대출을 해줄 동기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처럼 IORB는 은행들이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기회비용 역할을 하고, 연준은 이 IORB 금리를 설정함으로써 은행들 간의 대출 금리가 5.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컨트롤합니다. 근데 은행이 아닌 경우 머니마켓 펀드나 딜러나 사모펀드 같은 다른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지급준비금 계좌가 없기 때문에 시중에서 IORB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할 그런 동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IORB 외에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영래포 계좌입니다. 이제 은행이 아닌 기관들은 영래포 창구에 본인들의 자금을 예치하고 연준은 이에 대해서 영래포 금리를 지급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영래포 금리는 은행 외의 금융기관에게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영래포 금리는 5.3%에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은행 외의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도 영래포 금리인 5.3%보다 대출 금리가 높은 경우에만 다른 기관에 대출을 해주겠죠. 그렇게 5.3%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그런 대출처가 없으면은 이들은 그냥 연준의 영래포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영래포 금리를 수령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준은 이 IORB와 영래포 금리를 활용해서 금융기관들이 그런 잉여 유동성을 시장에 풀어버려서 시중금리를 낮춰버리는 대신 연준의 저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시중금리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준금리 목표치를 유지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연방기금 시장 Federal Funds Market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은행들이 서로 여유 자금을 무담보 신용의 형태로 단기간 주로 하루 기준으로 서로에게 대출하는 단기 자금 시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연방기금 금리, 이게 바로 FFR인데요. 이제 이 금리는 이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시중금리를 대표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연방기금 시장이 원래는 은행들이 주로 참여하는 역동적인 단기 자금 시장이었는데, 현재는 이 시장이 거의 매일 같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거래량도 매우 적은 정적인 시장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금리가 거의 변함이 없죠. 이렇게 연방기금 시장의 위상이 예전같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양적 완화로 은행의 지급준비금 수준이 약 200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로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들이 굳이 연방자금 시장에서 무담보로 돈을 빌릴 이유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그 바젤3라고 하는 그 규제 가이드라인이 은행들에게 무담보형 단기 대출을 좀 줄이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방기금 시장은 무담보 신용의 형태로 여유 자금을 주고받는 단기 자금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해주는 수요가 급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연방기금 시장은 시중은행들이 아니고 연방주택대출은행 혹은 페니메이나 프레디맥과 같은 준정부 기관들이 주된 유동성 공급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액션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방기금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에 자금 조달 상황에 대한 그런 리트머스 종이로서의 그런 중요성을 상실함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기관들은 단기 자금 시장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FFR보다는 담보형 오버나이트 자금 조달 금리라고 해서 SOFR라고 하는 금리를 더욱 중시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SOFR가 향후 연준의 새로운 기준금리가 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기도 한데 그건 여담이고, 이 SOFR는 자금이 필요한 은행이나 딜러나 MMF나 헤지펀드 등이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초단기로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는 레포 시장에서 결정된 금리입니다. 앞서 방금 살펴본 FFR, 그러니까 연방기금 시장은 무담보로 신용대출하는 시장이었죠. 근데 레포 시장은 주로 국채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 담보대출 시장입니다. 그래서 레포 시장은 담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바젤3의 규정, 그러니까 무담보 대출을 줄이라는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자유롭고, 또 빌리는 쪽에서도 무담보에 비해서 담보가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더 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SOFR가 미국 금리 시스템의 최전선에서 금융 시스템의 어떠한 배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금리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레포 시장은 미국의 국채가 일종의 화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탱하면서 국채 시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은행이 예금을 국채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레포 시장에서 국채를 담보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국채 자산에 매우 높은 유동성을 부여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레포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채를 마치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제 때문에 머니마켓 펀드와 외국 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국채 수요가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이 단기 자금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금융기관들이 단기 부채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 및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추인 미국 국채 시장까지 흔들리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준도 이 SOFR 금리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4가지 금리를 배웠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준이 은행의 지급준비금에 제공하는 IORB, 그 다음 둘째, 무담보대출금리인 FFR, 이게 기준금리죠. 그 다음 세 번째, 담보대출금리인 SOFR, 그 다음 네 번째, 연준이 제공하는 영레포금리. 앞서 우리는 연준이 IORB와 영레포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를 통제하고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금리 범위 내에서 시중금리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방기금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IORB를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IORB보다 낮은 금리로라도 대출할 유인을 가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연방기금 금리 FFR은 보통 IORB보다 낮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레포 시장은 무담보인 연방기금 시장과 달리 담보물이 제공되기 때문에 자금 대출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SOFR는 FFR보다 더 안전하니까 더 낮게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IORB, FFR, SOFR 이 순서로 금리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다만 여기서 레포 시장의 거래량은 약 3조 4천억 달러로 겨우 850억 달러의 거래량을 보이는 연방기금 시장에 비해서 거의 40배가량 크기 때문에 이 SOFR의 금리가 시시각각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레포 시장의 수요나 공급 역학에 따라서 가끔씩 FFR을 상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프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반면에 이 아래에 있는 영래포 금리는 이론적으로는 절대적인 하단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금을 맡기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고려해 본다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기관이 영래포 계좌에 자금을 예치할 때는 그 거래 상대방이 연준이고 아무런 그 디폴트 리스크가 없죠. 그런데 FFR이나 소프트 시장의 그런 참여자들은 다른 금융기관들 안전하기는 하지만 연준만큼의 그런 신용도는 없는, 그러니까 파산의 위험성이 아예 제로는 아닌 일반적인 금융기관들이죠. 당연히 신용 리스크가 있는 이자율에 비해서 위험 이자인 영래포 금리는 무조건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IORB, FFR, SOFR, 영래포 금리 이 순서로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형성되고 연준은 이 위아래의 IORB, 영래포 금리를 통제해서 시중 금리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배경 지식이었는데 지금부터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 영래포 금리가 이론적으로 하단을 구성한다는 것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준의 영래포 잔고에 여유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한도가 기관당 1일 1,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200조 정도로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중에 미칠 듯이 많은 유동성이 과도하게 넘쳐서 영래포 시장에서 소화가 안 돼서 연방기금 시장과 레포 시장을 떠돌게 되면 소프트와 FFR 금리가 영래포 금리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루는 시리즈는 연준의 유동성 흐름이 22년 3월 금리 인상 시기부터 24년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고 또 23년 하반기의 유동성 흐름은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한 시리즈죠. 근데 이 시리즈의 시작 기간인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직후에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까만색이 소프트 금리고 이 청록색이 영래포 금리인데 보시면 소프트 금리가 이렇게 하회를 하게 되죠. 이 당시에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주식이나 채권 쪽에서 빠진 유동성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높아진 단기 자금 시장으로 전부 몰려가면서 영래포 시장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단기 시장에 자금이 넘쳐나자 소화가 되지 않은 자금들은 소프트 쪽에서 소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영래포 금리 아래로 소프트 금리가 하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그널을 통해서 당시에 증시에서는 자금이 빠지긴 했지만 증시 외부의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영래포 시장의 유동성이 대거 몰린 이유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선 당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신용 리스크가 아예 없는 연준의 영래포 계좌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당시 팬데믹 위기 진정 이후 단기적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대안으로 삼을 만한 그런 단기 투자처가 축소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2021년 1월 기준으로 4조 9,500억 달러 유통되고 있던 단기채는 22년 7월 기준으로는 3조 5,100억 달러로 약 30%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준의 영래포 계정으로 대거 자금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일부에서 배웠던 항등식으로 표현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영래포 계좌로 흡수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 당시 주가 지수가 흔들리죠. 근데 3월부터 5월까지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2022년 10월 즈음부터 보시면은 지중금이 횡보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하락하는데 동시에 영래포 잔고도 횡보하면서 미세하게 하락을 하죠. 이건 22년 6월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시행하면서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마 계정이 등장하게 되고 또 이 이후에 옐런이 단기채를 발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재미난데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3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부터 2022년 6월에 양적 긴축을 시작할 때까지의 유동성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설명의 배경이 되는 4가지 금리를 설명하느라고 거의 시간을 다 쓰긴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2022년 6월에 양적 긴축을 시작했을 때부터 2023년 초에 SVB 중소형 은행 사태가 터질 때까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또 4부에 가서 2024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홍보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2년 동안 개발한 벨리 AI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제 조금은 캐주얼하고 가볍게 사용해보고 싶다, 월 몇만 원으로 사용해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벨리 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이 곧 론칭 예정입니다. 이제 상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조만간 프로그램 설명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